오늘 이제 10시 반부터 신영화 선생님 모시고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죠. 네, 주제는 아시는 것처럼 아빠표 영어와 육아 다른 집 아빠는 어떤가요? 라는 주제로 안양외고에서 영어 교사로 이제 재직하고 계시는 신영환 선생님 모시고 이제 두 아빠가 네, 얘기를 조금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신영환 선생님을 바로 한번 모셔볼까요? 신영환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환 선생님. 네, 네,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다른 분들은 네, 혹시? 아주 잘 들립니다. 제가 아까 실수로 네. 마이크를 켜지 않고 하는 바람에, 네, 목소리가 안 들렸는데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알았어요. 네네네네. 네.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어, 뭐, 오늘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좀 전에 좀 저랑 만나기 전에, 전에. 네, 만나기 전에 저는 인스타 라방으로 설명하시는 거 보고 있었고, 얼마나 오실까? 오늘 펜트하우스를 또 저희가 또 뚫고 라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얼마나 그쵸. 오실까? 그래서 유튜브도 켜놓고 몇 명 대기 중인가 보고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네네네. 좀, 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오신 분들 인사를 조금 네. 해드릴까요? 네, 이선영님 네. 들어오셨고, 에리카792님도 들어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써니님, 네, 그 다음에 한성 아클님 목소리가, 제가 아까,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선영님도 오셨고, 뭐, YK 케이틀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잘 들리신다고. 아까 얘기 안 해주셨으면,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준포머스님, 서준이 아버지도 오셨고요. 네. 많이들 이제 지금 한두 분씩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지금 주말 동안에 다른 분들은 뭐 하셨는지, 저기 선생님은 요새 이제 신학기여서 개학하고 한 주 동안은 엄청 바쁘셨겠네요. 네, 진짜 이번 주 말도 못할 정도로 바빠가지고, 네. 네. 제가 올해 이제 고3 담임만 하다가 드디어 네네. 이제 좀 고1로 오긴 했는데 학생부로 가게 돼서 좀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근데 좀 약간 올해 약간 일복이 많은 게 제가 또 영어 교과 부장이어가지고 저희 학교가 좀 네네. 특이한 게 영어 교사가 엄청 많아요. 딴 학교랑 달리. 한 네네. 외고요. 14명이 되고 네네네 맞아요. 와, 외고라서. 외고, 14명이요? 와. 네, 14명에다가 외국인 교사까지 해서 16명을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올해는 이렇게 제가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취합하고 또 검토도 해보고 이제 보고 하고 이런 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일이 네.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물리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게다가 학생부들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니까 또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번 주가 야근은 하루밖에 안 하게 했는데 정말 너무 타이트하게 막 초치기라 그래요, 초치기. 네, 시간 진짜 하나도 안 쉬고 계속 일만 하고 집에 와가지고 좀 뻗었어요. 네, 아, 뻗고 네, 오늘 선생님들 네, 진짜 네, 업무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이 이제 본업이 티칭인데 아이들 가르치는 네, 건데 그거 외에도 업무가 정말 많으셔서 그 티칭을 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또 그 다른 업무까지 맡으셔서 올해 좀 쉽지 않으시겠네요. 그래도 고3 선생님 아닌 건 좀 다행 아닌가요? 저는 체질은 맞는 것 같은데 고선 담임 선생님이 근데 네. 좀 지금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그동안 계속 쭉 네네네. 이어서 근데 좀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에너지 충전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꼭 쉰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변화가 있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올해는 또 다른 분위기로 또 네, 신선하더라고요. 네, 고열 아이들 만나니까 수업 때 또 재미도 네, 네, 있고 네.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선생님에 대한 소개도 이제 제대로 안 한 상태로 그렇네요. 시작을 했는데, 네. 네네.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 소개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지금 한 달 내내 라방을 하고 있어갖고, 매주. 네. 저는 지금 안양 외고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는 신영환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제가 또 이제 올해 2월 달에 네, 책이 나왔어요.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오늘도라고 하는 에세이, 약간 자기계발 느낌도 나지만 에세이 형태로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이제 수험생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랑 관련된 교육 관계자분들께 제가 학교에서만 뭔가 자꾸 애들한테 이렇게 제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저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아이들도 좀 크게 알고 집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 사회가 그리고 아이들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책을 쓰게 됐는데 아무튼 이 책 지금 일주일 만에 또 약간 베스트셀러 딱 찍고 해가지고 기분도 좋고 한데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지금 그래서 네 많이 저도 많이 기쁘고 많이 활동하는 게 지금 보람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소개해보면 이제 저는 교사이면서
그 교사의 힘으로 뭔가 아이들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작가로서 그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들께 교육 관계자분들께 같이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네, 그런 한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말씀을 안 해주셨네요. 저하고 뭐요? 같이 네. 두 아이의 아빠. 아, 네. 유정이, 유진이 5살, 3살, 네. 네. 아이 맞습니다. 아빠시고, 네. 오늘 저랑 같이 이제 공통점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아빠로서 오늘 저희가 이제 아빠가 육아에 어떻게 관여하면 좋을지, 맞아요. 엄마들이 아빠들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요구사항은 뭔지, 뭘 바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얘기를 좀 할 거여서, 네, 그 부분이 조금, 네, 또 중요한 것 같고요. 맞아요. 또 선생님도 책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지금 시아 에르님이 현수아버님은 한 달에 책 얼마나 읽으시는지 궁금해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선생님 최근에 책 되게 엄청 많이 읽으시죠? 저는 일단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은 무조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2년 동안은 물론 중간에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중간에 좀 멈추긴 했지만 2년 동안 120권을 읽고 덕분에 또 책 쓰게 된 거고 네, 지금 올해는 2달 동안 정확히 까먹었는데 한 17권, 8권째 읽고 있고요. 네, 뭐 아무튼 매주에 한 권 이상은 무조건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 작가님 얼마나 읽으세요? 굉장히 네. 많이 읽으시네요. 노력 저는 중입니다. 네. 저는 예전에는 책을 그래도 꾸준히 계속 읽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바빠서 못 읽다가 제 책을 내고 나서 최근에 못 읽다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지금 신영환 선생님 책도 제가 다 읽었고요. 최근에 읽을 책을 다시 좀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뭔가 남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확실히 책을 안 읽으니까 뭔가 할 말도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도 다음 주에 읽을 책 한 5권 정도 쌓아 놓고 와. 다음 주는 저는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요. 지금 이번 주까지 좀 바쁜 게 지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저기 홍콩 선생님이 네. 마실 네. 저희 또 멘토이신 홍콩 쌤이 또 오셔 네. 가지고 또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또 똑같은 네. 아빠잖아요. 육아하시는 또 영어 교육 그쵸. 전문가면서. 네. 두 아들의 아빠시고 네, 그쵸.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는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길을 가고 계신데 화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네. 펜트하우스 접고 너무 오셨고요. 감사해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조금 얘기를 진행을 해 볼까 하는데요. 네. 네. 저희가 오늘 그 인스타나 라방에다 공지는 해 드렸지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주제만 한번 쑥 훑어볼게요. 네. 영어 상담소, 엄마표 영어와 입시 영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우선은 둘 다 영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 오신 분들도 영어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이실 거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서 엄마들한테 궁금증을 좀 풀어 드리고요. 그다음이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한 아빠의 역할. 네. 요새 지금 제가 클럽하우스에서도 아빠들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엄마들도 할 말이 되게 많으시고 아빠들도 지금 점점 육아에나 아니면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려는, 그러니까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남자들이 방법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한번 해 볼까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두 아빠가 생각하는 진짜 교육이란 무엇인지. 네. 지금 신영환 선생님이 낸 요 책에도 보시면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네.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오늘도란" 책에도 보시면 선생님이 정말 중학교 이후로 대학에 입학하고 지금 선생님이 되시기까지의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굉장히 아픈 과거, 그리고 선생님께서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리고 안양외고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특목고고 굉장히 그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인데 그 안에서 보고 느끼신 것들, 아이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책에다 잘 써 놓으셨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뭐 입시나 이런 것보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 또 혹시 하실 얘기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바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 약간 펜트하우스를 이기지를 못하고 있긴 한데 혹시 주변에 좀 아는 분들 있으면은 오늘 약간 좀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아빠들 얘기하면서 아빠들이 반성한대. 뭐 이런 얘기 좀 약간 퍼뜨려 주시면은 좀 더 또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변에
혹시 좀 이렇게 잠깐 아시는 분 있으면은 좀 이렇게 데리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 저기 김하나님 질문 네, 하나만 답변을 하시고 갈까요? 선생님 어떤 네, 네. 책 주로 읽으세요? 저는 그동안 읽었던 책들은 약간 뭔가 제 발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읽었는데, 일단 전공과 관련된 영어 교육과 관련된 책들이나, 요새는 약간 엄마표 영어 책을 주로 읽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그쪽에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제가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 관심이 있어서 하고 있고, 그동안은 이제 뭐 독서 관련도 있었고, 책 쓰기 관련도 있었고, 재테크 관련도 있었고, 뭐 자기계발서도 당연히 있었고, 이제 심리학이나 뇌과학, 저는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요새는 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번 주는 이거 진짜 이번 주 딱 한 번밖에 못 읽었는데,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이 책 읽고 있고요. 따스쌤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미래 인재에 관련된 책인데, 최고의 최고의 교육. 교육.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뭔가 선호하고 아직 못 읽고 있습니다. 좀 살짝 말씀드리면 두껍고요. 약간 그 논문 느낌 나서 재미는 엄청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뭔가 그래도 이걸 읽으면서 뭔가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미래 교육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될까 이렇게 보면서 보고 있는데, 솔직히 재미는 막 엄청 있지는 않지만, 네, 지식을 얻기 위해 읽고 있는 거니까 네,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어떤 거 네. 읽으세요, 보통? 네. 저도 요새 읽는 책들은 다 현서랑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나갈까에 대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최고의 교실이라고 해서 이것도 그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이제 미국 대학교 아시죠? 네, 그거 말고 썸밋 스쿨이라고 미국 고등학교, 혁신 고등학교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교육 방법에 대한 거고, 또 요새 이따가 제가 이 책 얘기 좀 해드릴 거긴 한데, 요새 그 싱어게인 보신 분들은 30호 가수 이승윤, 네, 그 아버지, 예, 이재철 목사님, 예,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있어서, 저는 이제 주로 교육 방법,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그리고 최근에 지금 현서랑 제일 먼저 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하브루타, 예, 책 읽기를 하면서 아이와 대화하는 거,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아는 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현서랑 같이 책을 좀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고 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선생님도 안양외고에서 지금 영어를 티칭을 하고 계시고, 저도 영어 교육 업계에 뭐 한 16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현서를 학원을 안 보내고, 뭐 영어 유치원 안 보내고, 이제 굉장히 집에서만 성공적으로 아이를 키웠고, 영어 교육에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엄마들이 가장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표 영어를 거부하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 혹시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친구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저는 뭐 제가 일단 작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네? 다른 라방에서, 선생님이 경험하셨다고요? 네네네네, 저희 아, 아이가, 네, 아이가. 네. 네, 네. 첫째가, 저 말고요, 저 말고. 네네네. 저는 뭐 유정이가 그 경험을 했다는 얘기시죠? 네. 네네, 유정이 첫째가, 네, 그 경험을 했는데, 작년에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첫째는 어쨌든 그 영어를 좀 이제 해보려고 했어요. 아이한테 좀 이렇게 말도 걸어보고, 영어로 된 영상도 노출시켜보고, 했는데 아이가 영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빠 영어 무서워, 나 못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저거 우리말로 바꿔줘, 한국말로 바꿔줘,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어릴 때는 분명히 아이들이 그냥 다 스펀지처럼 흡수를 한다 그랬는데, 얘가 막 거부를 하니까 그렇게 바로.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는 포기하고, 왜냐면 저는 약간 강요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이한테.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그때는 그냥 우리말로 그냥 영상 다 보여주고, 대신에 이제 조금 살짝 티 안 나게 이렇게 한 번씩 틀어줬는데, 거부가 없으면 그냥 틀어주고 보고, 또 보다가 아빠 이거 못 알아듣겠어요, 아빠 딴 거 한국말로 틀어주세요, 그럼 또 그냥 틀어주고,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지내다 보니까 좀 유정이는 좀 그게 극복이 돼서, 지금은 또 이제 엄마도 같이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네, 엄마 병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요새는 오히려 이제 막 그냥 엄마 영어보다 한국말 보다가도 거꾸로 아빠 영어로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서, 지금은 저는 1년 동안 기다린 게 지금 그러니까 기다렸거든요, 뭐 하지 않고. 네,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한테 좀 조언을 좀 주세요. 또 혹시 또 그럴 수 그 있으니까. 네. 유정이가 왜 거부를 했을까요? 제 지나고 나서 생각에는, 이제 생각 드는 게 혹시 네, 있으셨지 않으세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너무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어릴 때부터 틀어줬으면 괜찮았는데, 저희는 어릴 때 허덕여가지고, 육아에 허덕여가지고
뭐 영어를 틀어주고 이럴 생각을 못 했어요. 1년 동안은. 이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작년에 만 이게 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 지나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영어 영상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유정이는 말을 좀 하게 됐으니까, 한두 마디 할 때였으니까, 이제 이게 불편한 거죠, 영어가. 저는 그게 이유였다고 생각을 해요. 불편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안 보려고 한 게 아닐까. 네. 그게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요, 정답이?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네네. 제가 나름대로 이제 네. 현서한테 영어 노출을 시켜준 경험? 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들한테 소개했을 때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영어 거부감이 있다라는 엄마들이 많았는데, 음. 나름대로 제가 한 100분 정도 상담도 했었고요. 개인적인 상담도. 그래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영어를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네. 하나는 우선 영어 콘텐츠 자체가 재미없기 때문이고요. 우선 아. 외적인 이유를 들면 영어 콘텐츠 자체가 재미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영어 그림책을 보여줄 때도 그렇고 영상을 보여줄 때도 그렇고 아이가 재밌어 하는 것보다 남들이 재밌다고 하는 거라든지 뭐 책 같은 경우는 수상작들, 전집들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 관심사하고는 상관없이 좀 교육적인 것들, 네,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흥미를 못 느껴서 영어를 음. 거부하는 게 이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엄마들이 또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급하다 보니까 자꾸 높은 레벨의 거,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 네,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영상을 거부하는 경우는 또 한글 영상을 이미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영어 영상이 이제 불편한 거죠. 네. 근데 여기도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유정이가 모국어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영상 노출을 시켜주니까 거부감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게 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현서가 50개월 됐을 때, 그러니까 원령으로 딱 50개월 됐을 때 그전까지는 디즈니 영상이나 이런 거를 그냥 아무런 불편 없이 재밌게 보다가 영어로 틀어줬을 때 "아빠 우리말로 보면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 5살부터 하면은 이제 벌써 아이들이 모국어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겼던 거고, 그전에 좀 보여주면 좀 괜찮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는 이런 세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에 걸리신 거예요. 뭐냐면 어 저는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접하는 게 엄마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아이한테 영어를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 제가 최근에 이 소개팅 비유를 드는 게 좀 음. 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이제 소개팅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두 사람을 소개팅을 시켜줘서 소개팅이든 맞선을 보여줄 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 사람 둘은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소개팅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식당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만날지, 어떤 화두로 이야기를 꺼낼지, 그리고 사전에 이 두 사람한테 호감을 서로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개를 할지를 다 음. 고민을 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야 니네들 무조건 될 것 같으니까 우선 만나 봐. 우선 만나 봐." 이렇게 하면 만나는 사람들은 뭐 상대방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들이밀고 만나라고 하니까 싫잖아요. 거부감이 생기고. 이게 그쵸, 똑같은 것 그쵸.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엄마들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영어를 접하는 건데, 엄마표 영어를 하는 다 4 세, 5 세, 6 세, 7 세까지 할 때는, 근데 엄마들이 그 영어가 너무 중요하고 조급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제 아이가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예 빨리 억지로 막 만나게 시키려고 막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부감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음.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와. 아이들한테 영어를 소개시켜 줄 때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부감이 생기지 않게, 아이가 영어를 아이한테 어떻게 소개시켜 줬을 때 얘가 조금씩 천천히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진짜 조급한 마음에 그냥 막 들이미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거부감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요, 진짜. 제가 최근에 그 약간 지인 사례인데, 지인 중에 저랑 친한 지인이 있고 제 네. 동생이랑 친한 거의 소울메이트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좀 맞을 것 같아요, 둘이 잘. 왠지 네네네. 느낌이.
그래서 인제 서로 소개를 시켜 주기 전에 서로 또 막 각자 얘기를 했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씩 접근하면서 이렇게 호감 좀 있을 수 있게 공통점 얘기하고 네네네네. 해서 소개를 시켜 줬는데 진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게 둘이 나중에는. 네. 지금 네. 거의 한 1년 가까이 만난 것 같은데 누군지 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뭐 밝힐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1년 지나고 나니까 네. 올해 아마 갈 것 같아요, 둘 다. 결혼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네. 그 사회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아마 둘은 결혼 잘 되고 네 잘 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네. 말씀하신 소개팅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저도 약간 실수했던 게 아이가 뭘 좋아할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영상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근데 엄마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걸 보여줬을 것 같은데 사실 네. 아이가 제일 좋은 건 그거잖아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쵸, 아이가 그쵸, 취향에 그쵸. 맞는 관심사. 거 네. 그쵸. 그 관심사인 거 이거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맞아요, 결혼하게 맞아요. 되는 것처럼 네. 아무튼 지금 소개팅 비유가 저는 약간 딱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이 엄마표 영어를 소개한다는 게. 네. 네. 맞네요, 그쵸. 맞네요. 네. 네. 진짜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잘 되게 하려면 서로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단점은 뭔지 다 파악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서로 그 사람 상대에 대한 소개를 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영어를 할 때는 아이의 관심사라든지 아이가 영어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거는 우선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음. 않고 그냥 진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이제 급하니까 네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도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파닉스부터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파닉스하고 그다음 책 읽어 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영상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책이든 음. 영상이든 재밌는 것들을 정말 그러니까 하하하 이런 웃기는 것들을 먼저 해 줬는데 이제 보통 엄마들 같은 경우는 되게 교육적인 거 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먼저 하다 보니깐 좀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나.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엄마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어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이것까지 이제 아이들한테 은근히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두려움, 거부감은 아니었겠지만 그 조급함이 아이들도 느껴지게끔 뭔가 이렇게 전달이 음. 돼서 아이가 그 '거부감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네 굉장히 엄마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시는 거여서 저희가 오늘 또 주제로 하나 잡아 봤고요. 네. 네. 그러면 잠깐 저 인제 한 가지만 네네네. 더 얘기해도 돼요? 제가 네. 사실은 최근에 한 10권 가까이 엄마표 영어 책을 읽었어요. 성공하신 분들이 쓰신 책이잖아요. 네.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그분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보니까 결과가 다. 그리고 엄마가 네네. 함께 아이의 성향을 기다려 주고 성향에 맞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지 함께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은 정서적인 부분도 같이 이어지고 우리가 또 이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네. 게 있어야지만 성공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정리해 주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최근에 읽다 보니까 그게 공통점이더라고요. 네 기다려 주는 거. 네. 아무튼 네. 네. 네 넘어가도 될 것 진짜 같습니다. 네. 네 맞는 것 음. 같아요. 엄마의 조급함이 가장 큰 네 조급함이 정말 너무너무 큰 네 문제라기보다 걸림돌인 것 같아요. 네. 엄마들의 조급함은 이해는 하지만 엄마들의 조급한 마음이 그 사실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도움되는 게 좀 그런 말씀을 좀 냉정한 말씀 같지만 진짜 엄마의 조급함이 아이들 영어를 조 잘하게 하는데 도움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조급함은 쪼끔 묻어 두시고 아이들한테 그런 조급함이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세대만 해도 중학교 때 가서 저는 알파벳 처음 배웠거든요. 네. 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때 네. 어른 돼서도 그랬는데 배워도 저도 지금 뭐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 없고 뭐 논문도 영어로 썼고 PT도 영어로 하고 외국인들하고 회사에서 회의도 영어로 다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저도 이제 20살 넘어서 영어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한다고 해서 전혀 조급해하실 거 없다. 네. 다만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지금 거부감 생기는 정도면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게만 잘 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지금 댓글을 쪼끔 볼까요? 이은숙 님 "아 우리 아이는 엄마가 제일 잘 아는 거겠죠." 그쵸. 엄마들이 아이들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 학습 성향 그다음에 영어 레벨, 관심사, 학습 속도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해 주시는 게 제일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영어를 들이밀기까지 자꾸 엄마가 더 두려워서 이제서야 시작하는 중입니다. 많이 알아보고 좋아하는 것 찾아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처음 소개해 주는 중인데 다행히도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줄리님 같은 경우도 많이 알아보고 좋아하는 것 찾아서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짧은 표현이지만 이 안에는 되게 많은 엄마의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다행히도 잘 만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신 거가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한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서두르지 않아야 하는데 조급함을 버리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케이트리 님. 아이가 동영상을 거부하지 않고 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네. 이게 네. 정말 네. 감사한 일이죠.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아이가 엄마가 골라주는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는 거. 이게 굉장히 또 뿌듯하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엄마가 해 주는 요리를 먹어 주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해 네. 주는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친영화 선생님의 전문 분야인데 입시 영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물론 이게 현서 나이대와 지금 선생님께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들이 지금 뭐 엄마들 중에도 아이들 대학교 때까지 영어 교육 로드맵 아니면 교육 로드맵을 이제 짜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쪼끔 네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학교 아이들 사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엄마표 영어를 했던 아이들 아니면 인제 외국에 살다 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네 네네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입시 영어 일단 고등학교 와서 해야 되는 영어가 딴 게 아니라 수능이거든요, 수능. 네. 내신과 수능인데 엄마표 영어를 하고 왔든 외국에 살다 왔든 그 아이들이 무조건 다 반에서 1 등하고 성적을 다 100점 맞고 다 우수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표 영어에서 해온 영어는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언어로서의 영어를 접근해서 해온 그쵸.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입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번 얘기하긴 했었어요, 다른 라방에서. 근데 일단 수능 영어는 우리가 특히 수업도 그렇고 문법 용어를 알지 못하면 일단 수업 듣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외국 살던 친구들은 용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막 수업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해요, 아이들이 전혀. 그러면 인제 그 아이들 멘붕이 오는 거죠.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수업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시험 문제는 문법 문제가 나오니까 또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감으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또 미묘하게 그 막 출제자 의도를 가지고 내면 또 그게 꼬아지니까 아이들이 못 맞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언어니까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제 뭐 아까 홍콩 쌤 오시긴 했는데 저는 추천할 때 용어 같은 거 배워야 되니까 홍콩 쌤 유튜브 같은 거 보라고 좀 추천해 주기도 했었고 교재를 보자고 그렇게 추천도 했었고 어쨌든 문법 용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 이것도 입시의 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수능을 봤을 때는 듣기는 솔직히 말해서 엄마표 영어 하고 온 아이들은 뭐 틀릴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엄마표 영어 수준에서는 그 듣기 평가는 쉬워요. 근데 문제가 독해가 굉장히 어렵죠. 독해가. 네, 독해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입시 영어라는 그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교과서는 좀 쉬운 편인데 그 문제에 나오는 지문은 실제 외국의 원서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네, 거기서 나오는 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논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외국인이 쓴 한 책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지문이 어려워요. 네.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 아이들이 물론 이제 영어를 해왔으니까 익숙한 친구들은 원서 많이 읽은 친구는 익숙할 수 있겠지만 일단 문어체다 보니 구어체가 아니고 네. 엄마표 영어는 어떻게 보면 구어체 느낌이잖아요. 그쵸? 주로. 물론 우리가 독해하긴 하지만 독서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문어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이게 응축이 돼 있어요, 글이. 응축돼 있어서 논리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틀리죠. 왜냐면 그 논리 관계를 따지지 못하면은.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건 이런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냐? 독서를 하고 와야 된다, 우리말로도. 얘기도 하고. 한 가지는 그쵸. 네네. 문제를 푸는 방식,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입시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저는 토익을 제가 당연히 이제 그 유학 갔다 와서 당연히 저는 그냥 뭐 900 후반대 나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약간 자만심이었던 거죠. 자만심.
그 딱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토익을 딱 봤는데 900점이 좀 안 나온 거예요. 당황했어요, 굉장히. 왜냐면 뭐야, 나 더 어려운 영어를 지금 다 막 에세이 다 쓰고 왔는데 이거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고 놀래가지고 바로 이제 학원은 안 갔고, 왜냐면 학원은 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스터디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모의고사를 풀더라고요, 문제를. 딱 풀었는데 어쨌든 그때 풀어보니까 점수가 또 어쨌든 잘 안 나와요. 뭐 900점 처음에 안 나왔어요. 또 그때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한 회를 풀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뭔가가 딱. 이거 알겠는데? 틀리는 걸 확인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모의고사를 딱 푸는 순간 스터디에서 900이 넘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놀란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하냐고. 그 비밀을 얘기했죠. 사실 나 유학을 갔다 왔는데 토익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스터디를 시작한 거다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다 저한테 물어보고, 다 사람들이. 그쵸. 네.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이렇게 토익 문제를 풀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분석을 하고 반복을 했더니 그냥 900은 편하게 나오더라고. 900 이상이, 950 이상 나오고 했는데 또 만점은 또 못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약간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엄마표 영어의 연결성인데, 왜냐면 제가 문제를 풀 때 새로운 거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좀 질적인 부분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많이 3개월 동안 2만 문제 풀었어요. 100회분을 풀어가지고 모의고사를 2만 문제 풀었는데 실제 막 한 40분 남은 적도 있어요. 문제 다 풀고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다 풀고도 40분이 남아요. 왜냐면 3초 만에 딱 풀리니까 딱 이거네.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다 보니까, 또 이게 문제은행이다 보니까 반복되잖아요. 근데 수능은 말씀드리고 싶게 토익도 약간 이런 부분이 있지만, 토익도 어휘가 새롭게 나올 때 저는 그런 걸 틀리더라고요. 한두 개를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수능도 마찬가지인 게, 문제가 매년 형식은 똑같지만 지문은 다르고, 물론 소재는 비슷하지만 지문은 다르고, 또 문제 내는 사람이 어떤 그런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훈련을 해야지만 성적이 나와요, 성적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시 영어는 엄마표 영어라기보다는, 언어로서의 영어라기보다는 진짜 시험 영어다라는 걸 좀, 그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엄마표 영어를 그러니까 현서도 엄마표 영어로 했고 지금 말하기나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엄마들이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현서는 입시 영어 어떻게 하실 거냐. 뭐 그러니까 약간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엄마표 영어 했는데 입시 영어는 또 다른 거니까 좀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약간은 이제 이런 뉘앙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한다고 해서 입시를 무조건 잘 보는 건 아니고, 입시는 진짜로 그 선생님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출제자의 그 시험을 보는 이유 자체가 그 어떤 학습 효과를 검증하고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강의나 수업을 잘 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는 문제를 잘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영어 잘하는 거하고는 약간은 다른 스킬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말 잘한다고 해서 국어 시험 잘 보는 거 아니듯이 영어 잘한다고 해서 영어 시험 잘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수능 영어를 왜냐면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도 그 자기 영어 그 원어민인데도 그렇게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다른 거다. 그냥 어차피 공부해야 돼요. 어차피 입시 공부,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영어 공부해야 되고, 수능 공부 또 입시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그거는 엄마표 영어하고는 저는 이제 조금은 약간은 별개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확실히 또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엄마표 영어를 조금이라도 했던 친구들이 또 이해도 빠르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물론 이제 또 리턴이 같은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은 문법 공부나 이런 것들 다시 다 용어 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으나, 그래도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엄마표 영어를 했던 선배 그 엄마분들 얘기 통해서 들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도 실제로 걱정 안 하고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토익 시험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그 영어 선생님이 저도 원래 꿈이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갔는데 영어 선생님이 꿈이어서 그 카투사를 가려고 대학교 1학년 때 토익 시험을 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봤는데 55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학원을 조금 다니고 한 석 달 뒤에 보니까 66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기술을 약간 익힌 것만으로도 110점이 그냥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갔다 오고 나서는
그냥 봤는데 96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 그냥 봤는데 이렇게 네. 나왔어요. 그만큼 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늘었고, 그다음에 그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음. 이미 예전에 그 군대 가기 전에 학원 다니면서 이제 그 문제 유형이나 파악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영어가 진짜 다 들리니까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토익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막 이렇게 꼬아서 내고 이런 건 아니니까 진짜 네. 리스닝 컴프리헨션, 리딩 컴프리헨션 이해를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뭐 문법을 내는 것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저는 네, 시험 보는 것도 그냥 공부하면 된다. 네, 뭐 이런 생각이어서 네. 크게 현서도 걱정을 안 하고 있고,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봐서도 네,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네, 영어는 네. 그냥 시험 공부는 하면 된다라고 마무리를 조금 하면 될 것 같으네요. 뭐 더 하실 네. 얘기 혹시 그래서 약간 있으신가요? 네. 정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갑자기 입시 영어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쨌든 남들보단 영어에 노출이 많이 있었으니까 코어라는 내부적인 요소는 분명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성적을 얻는 거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까처럼 인제 그 뭔가 스킬도 알아야 되고,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과, 이것도 약간 소개팅 같은 느낌인데 성향이 음. 맞아야 돼요. 왜냐면은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음. 때문에 음음. 아이들별로 영어 과목을 다 영어 잘한다고 다 1등급 받질 않아요. 애들이 나눠 음. 가져요, 1등급을. 왜냐면 자기랑 성향이 잘 맞는, 스타일이 맞는 선생님의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고의 과정이 비슷한, 네, 경우는 잘 맞는 경우도 있고, 이게 스타일이 다르면 아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선생님의 문제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쵸. 사고력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가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코어를 기르면은 그다음 문제는 인제 그 외부적인 요소를 우리가 얼마나 더 경험하느냐 이 차이지, 너무 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도 시험 문제를 학교에서 내시겠지만 네. 아이들이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정을 파죠. 시험에 네. 변별력이 또 있어야 되니깐 어려운 네. 문제, 약간은 아이들이 틀리게 의도적으로 틀리게 하는 문제를 낼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쵸, 그쵸. 네. 네. 왜냐면 뭐 90점 이상이 막 40-50 명씩 나오면 안 되니깐. 그쵸. 한 네. 문제 틀린 아이들이 막 열댓 명씩 나오면 안 되니까. 네네네네. 네. 오히려 아이들한테 불리해져요. 네, 대학 입시 갈 때 그런 네. 게 더. 네네. 그러니까 음. 그 수학 문제든 그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골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문제를 쪼끔 네, 그렇게 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선생님한테 맞춰야죠, 아이들이. 학교 시험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고렇게 엄마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네. 댓글을 한번 쪼금 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살짝 의심도 되긴 했고요. "원서를 많이 읽는다고 입시 영어 괜찮을까?" 하는 의심. 그래도 주위에 선한 선배님들, 특히 홍콩스쿨 쌤이 계셔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 저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교육 철학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독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서 자체가, 왜냐면 이제 학습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독서머리 공부법이라는 책을 쓴 그 강사분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나라 네. 성인의 그 읽기 능력 독해 수준이 약 설명서를 그걸 못 읽는대요. 그만큼 우리가 읽기가, 그러니까 쪼끔 긴 글을 읽는 거라든지 뭔가 그 안에 논리가 있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는 거를 생각보다 이해를 잘 못하고,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는 글밥이 좀 긴 것들, 숨이 긴 글을 읽는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국어 시험을 봐도, 이제 수능 국어 시험을 봐도, 언어 능력을 봐도 잘 못 맞추는 거고, 영어도 사실은 그 국어 능력, 수학 능력 평가, 국어 과목을 영어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 독해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거는 약간 그 읽기를 진짜 많이 해야지, 긴 글을 많이 읽어 보고 거기서 주제가 뭔지, 서포팅 디테일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추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깐 이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문제를 진짜 많이 풀고 하다 보면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에리카 7942 님. "저도 초6 첫째를 입시 영어를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홍콩쌤 알게 돼서 방학 동안 사과책, 수박책 열심히 공부했더니 쉽게 접근하고 있어요." 네. 홍콩쌤이 오늘 엄청 호출이 많이 되시네요. 홍콩쌤이 계시면 댓글도 좀, 감사 댓글도 좀 달아 주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네. 성재님 아, 아빠 하나만 표현하시는 볼게요. 분이다. 와, 그러시구나. "7 세 반갑습니다. 딸 아빠표 영어 하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고 불편하지 않은 문법 접근이 있을까요?"
7세 아. 딸한테는 네, 문법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문법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나중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도 저기 신영환 선생님도 뇌과학 쪽 책들 읽으셨다 보니까 그 뇌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요번에 저도 다른 분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전두엽인가요? 좌뇌가 네네네. 학습하는 뇌라는 게 3학년, 4학년 돼야지 발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교과 과정도 3학년부터는 쪼끔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고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어떤 이제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이 이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런 학습이 가능한데 8세 이전에 10세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문법을 알려줘도 이거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네. 네. 그쵸? 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3 학년이 또 어떤 아이 성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아이는 또 그때도 미성숙하니까 그래서 빠를 수도 있어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빠르면 아까 얘기했지 3 학년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한 고학년, 네, 한 5-6 학년 됐을 때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네. 그래도 예. 네. 형성되고 나서 네. 시작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저 벌써 40 분이 지났어요. 와, 시간 네, 갔네요. 네. 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쪼끔 여기 계신 분들이 엄마들이 그 토로를 좀 많이 해 주셔야지래요. "우리 남편이 좀 어떻다. 우리 남편한테 우리 남편이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최대한 글을 좀 많이 올려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그 거리로 해서 얘기를 좀 네. 풀어 갔으면 해요. 네. 네. 대신 그래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신. 네네. 저희가 쪼끔 욕바지를 하려고 해요. 엄마들이 "아 우리 남편은 이러는 게 참 싫은데 남자들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쪼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빠는 왜 그럴까?" 네. "저희가 대신 혼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좀 잡아 봤습니다. 그 신영원 선생님은 얼마나 하고 계세요? 아빠로서의 어떤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어떤 가정 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한 이번 1주일 동안 좀 무너져 가지고 아주 큰 교훈을 어제 얻었습니다, 와이프로부터. 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게 뭔가 같이 함께 아이를 키워나가고 또 집안일도 같이 약간 육아 집안일이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좀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좀 많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도 실천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일단 저는 약간 우렁신랑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몰래 이벤트로. 그러니까 일단 잘한 거부터 얘기했다가 제가 못한 걸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학교에서 바쁠 때는 엄청 바빠서 야근도 많이 하긴 하는데 저희 학교 인제 특목고다 보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같이 애들하고도 놀려고도 하고 인제 와이프가 인제 목욕을 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 저녁에. 뭐 인제 예전에 제가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때 운동을 좀 나가느라 근데 그럴 때 운동 나가기 전에 그래도 어쨌든 애들 재우는 시간이 제가 없어야지 애들 자기 때문에 뭐 인제 설거지 같은 거 다 정리해 갖고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인제 빨래 같은 것도 다 개 놓고 한다든가 뭐 잠깐 치워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몰래 해 놓거든요, 살짝살짝. 그러니까 나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집안일 뭐 육아의 뭐 100 중에 한 뭐 10도 안 되죠. 근데 나름 제가 있는 집에 있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고마워할 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좀 무너졌어요. 왜냐면 너무 피곤해 갖고 갔다 오니까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뻗는 거예요. 뻗어 버린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저도 모르게 뻗어 버리고. 그러면 인제 갑자기 한 9시 반쯤에 애들 잠들었을 때 그때 깨고 그럼 와이프가 그때 막 다 이미 다 해 놓고 막 이러니까 좀 미안했는데 어제 좀 이제 일이 생겼어요. 어제는 제가 일주일 보내고 딱 온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녁에 너무 피곤해 가지고 저도 모르게 또 기절을 한 거죠. 밥 먹고 잠깐 그 거실에서. 근데 또 뭔가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좀 지쳐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내가 뭐 어떤 아이가 저희 둘 중에 첫째가 아빠는 오늘 너무 우리랑 안 놀아주고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도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진짜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말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약간 속상해가지고 그냥 들어가 잤어요. 이렇게 쭈구리로 해갖고 그냥 들어가 잤어요. 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이제 어쨌든 애들 다 재우고 이제 와이프가 나와서 정리하고 있는 것 같길래 나와갖고 잠깐 같이 하고 어제 못했구나. 아무튼 근데 얘기를 좀 했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서운해가지고 근데 아까 그거 조금 좀 그 말이 좀 약간 좀 마음이 상처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와 갑자기 막 오늘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막 해주는데
뭐 저는 하나를 얘기했는데 3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헉 해가지고 그 말이 왜 나왔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그 말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제가 이번 주는 못한 거예요. 와이프는 저만 기다렸고 제가 오면 어쨌든 같이 함께 뭔가를 해줄 걸 기대를 했는데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깨갱해가지고 진짜 미안하다. 그렇게 내가 뭐 3개 이상 더 그 이상으로 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마디가 나온 거구나.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서운한 게 하나가 생기면은 3개 이상 분명히 와이프가 벌써 서운한 게 있구나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겠다. 서운해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어제 잘 마무리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엄마들 많이 네. 계실 텐데 아까 네. 신영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혹시 에이 이거 아니지라고 해서 짚어주실 거 있으신가요?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여기 보면 지금 네. 아빠가 집안일을 돕는 것이 과연 엄마가 바라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엄마들 어떠세요? 아빠가 육아나 교육에 좀 관심을 가져준다고 했을 때 우리 아빠가 이거 딱 하나만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세요? 집안일 도와주는 건가요? 근데 작가님 저희 네. 약간 조심해야 될 게 네. 돕는다는 표현 자체로도 이미 저희는 많이 혼날 것 같아요. 맞아요, 돕는다는 표현 맞아요. 자체를 돕는 거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같아요. 함께 맞아요. 하는 거. 네. 함께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돕는 거 네. 아니고요. 제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네. 큰일 나요. 왜냐면 제가 요새는. 네. 엊그저께 클럽하우스에서 네. 남편들한테 엄마들이 바라는 게 뭔지에 대한 주제로 네. 방을 열어서 얘기를 좀 해 봤거든요. 이제 거기서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한테도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도 남편들이 뭐 집안일을 이걸 도와준다, 저걸 도와준다 하는데 엄마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네. 아니면 뭐 엄마가 뭔가 이렇게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애들이라도 케어하고 있는 거 이런 건 아니면 뭔가 방해하지 않는 거. 아까 댓글 보니까 방해하지 그게 제일 않는 거. 바라는 거더라고요. 아이랑 이제 다른 놀아주는 거. 거. 아이랑 방해 안 놀아주는 거. 하는 거. 왜냐면 네. 그러니까 가사는 엄마가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대요. 내가 언제 하고 언제 안 하고를. 내 컨트롤 안에 있는데 아이는 있으면 계속 같이 있어 줘야 되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들이 와서 뭐 청소해 주고 빨래해 주고 뭐 설거지 해 주고 이런 거는 좋아할 수도 있겠으나 우선 그 만족도가 자기가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제가 뭐 설거지하면 꼭 뒤처리를 자기가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애랑 놀아 줘." 애랑 놀아 주는데 진심으로 영혼을 다해서 놀아 줘 이거예요. 지금 놀아 댓글 주라고 하면 놀아 주라고 하면 또 아빠들이 애가 좋아하는 거 안 하고 아까도 여기 보니까 뭐 TV 보다가 결국은 아빠가 좋아하는 거 보고 있고 영상 노출을 영어로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아빠가 좋아하는 영상 같이 보고 앉아 있고 심지어 어떤 아빠는 메이저리그를 영어로 본대요, 애랑. 그러면서 아이한테 영어 영상 노출시켜준다고 하고 놀이를 하더라도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현서가 여자아이다 보니까 뭐 막 이렇게 인형 가지고 놀고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건 제가 잘 못 해주고 같이 이제 보드게임하고 이런 거 하면서 놀아주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바라던 게 집안일 뭐 해주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애랑 열심히 놀아주기만 해도 좋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제가 왜 어제 오늘 좀 혼났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면 뭐 혼났다 그러면 좀 그런가 아무튼 좀 약간 좀 오늘도 한마디 들었거든요. 오늘도 한마디 네네. 뭐냐면은 제가 오늘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잘 뻔했는데 다행히 자진 않았지만 네네네. 또 너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또 오늘도 약간 좀 서운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더 반성을 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지금 댓글이 장난이 아닌 거 아시죠, 작가님? 저희 지금 영어 얘기할 때는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놀아주는 거 하나 또 결론은 제가 정리한 건 2가지였는데 하나는 지금 이송님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 남편은 영어 노출한다고 영상 보여주면 커서 부딪히면서 배워지는데 왜 지금 못 알아듣는 거 보여주냐고 애들 노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엄마가 뭐 막 하는데 괜히 참견하고 시비 걸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음. 엄마들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해주면 된다고. 다른 거 필요 아. 없고 시키는 것만 잘해주면 된다. 예. 왜냐면 엄마들은 이제 물론 전업주부님도 계시고 워킹맘도 계시겠지만 음. 나름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오너십이 더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를 그러니까 남자는 우리가 지금 돕는다는 말씀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신 게 이게 내 일이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돕는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이런데 확실히 육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이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남자들보다 남편들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름대로 이제 플랜이 다 있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흐트러뜨리는 거죠. 나름 되게 알아보고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엄마들도 처음이다 보니깐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엄마보다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걸면은 안 돼요. 그냥 두셔야지 돼요. 왜냐면 엄마도 그렇게 이제 하나씩 실수를 하면서 만회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 줘야지 틀려도 그러니까 잘 못하더라도 더 할 텐데 자꾸 막 잘하든 못하든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너 그거 제대로 하는 거 맞냐? 뭐 제대로 알아본 거냐? 에이 잡겠다." 이러면서 싫어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댓글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네. "하루 종일 여로 탔는데 시끄럽다고 힘들어하더니 몇 년 지나니 적응된 듯 아무 말 안 해서 고마울 뿐이네." 네. 그러니깐 이렇게 아무 말 안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시는 거죠. 네 이거 네. 다 보진 못할 것 같아요 작가님. 근데 댓글 이렇게 네네. 한번 쓱 보고 네 할 말 있으면 그 혹시 네. 첨언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네. 한번 골라 줘 보세요. 네. 지금은 네네네. 제가 보고 있을게요. 네네네. 봐 주세요. 워낙 넘사벽으로 알아서 잘하다 보니 나는 뭐 완전 깨갱이다. 그렇지만 당신의 육아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며 응원한다. 네. 이거 아까 제가 바라는 거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을 때 요렇게 답을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아이들 육아와 학습적인 면에서 뭐 하는 거 하나 없이 간섭이라도 없으니 다행이라도 해야 할까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예전에 우리가 명문대에 보내는 방법을 얘기할 때 할아버지의 그거?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냥 모르면 그냥 조용히나 있지 자꾸 참견하고 막 이런다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깐 아까 "입시 영어는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뒷부분에 가서 지금 주제가 쪼끔 넘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주비님 같은 경우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고요. 네. 같이 있으면 한 명씩 맡아서 하면 되는데 혼자서 둘 하라니 예 서로 자기 책 읽어 달라고. 네 저도 사실은 저희도 혼자 하나 키우다 보니깐 사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게 편하게 키웠는데 진짜 둘 셋 되는 분들은 엄마 혼자 하시려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엄마가 원더우먼이 되는 것 같아요. 원더우먼 네. 진짜. 네. 박백작 부인이라고 하셨네요. 잠자리와 영어 교육 그 외 모든 교육 다 엄마가 합니다. 잠자리 독서 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건 너무너무 네 굉장히 잘해 주시는 아빠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 남편은 이송님 영어 영상 노출해 주면 커서 이거 아까 읽었던 거네요. 네. 집안일은 함께하고 교육은 저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속이 편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게 집안일 잘하시는 아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예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 문제잖아요. 저 같아도 정리를 쪼끔 깔끔하게 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또 현서 엄마가 화내겠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러니깐 어지럽힌 게 있으면 누가 먼저 치우고 얼마나 정리를 잘하느냐 성향상 성격상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뭐 선생님 또 이렇게 보실 때 꼭 했으면 하는 얘기 없으세요? 아니 저 그냥 쭉 읽어 봐 가지고 약간 비슷한 얘기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대부분 보니까 간섭하지 말고 해라는 거 잘 해 줬으면 좋겠고 네. 그쵸. 네 쪼금이라도 뭔가 해 주는 게 있으면 고마워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네. 기대를 생각보다 안 하시네요. 저는 기대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네. 아빠들한테. 남자들한테 기대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이미 실망을 하신 건가? '아 음. 기대하면 안 되네.' 뭐 이런 느낌인 건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네. 그냥 뭐 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네. 뭐 네. 저는 그러면 특별히 막 고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네.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커버가 거의 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약간 뭐 우리 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제 집에서 뭐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 과연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야 그렇죠, 될까? 그렇죠. 네. 이런 얘기도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선생님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4명 중에 4 등인데요. 지금 요새 애들한테 안 밀리려고 제가 좀 많이 좀 혼내는 것 같아요, 애들을. 너무 밟혀 가지고 막 놀다 보면 밟히고 막 이래 가지고 막 제가 막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아빠를 너무 놀아 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혼내는 것 같아요, 요새 좀. 당연히 1 등은 어느 집이나 그러겠지만 엄마가 1 등일 것 같긴 하고 저희 집도 엄마가 네. 제가 어제도 또 하나 배워 가지고 내가 네 말 한마디 서운한 게 그게 이미 여러 번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나온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네. 어떻게 그쵸. 어떠세요? 현선에는요? 저희는 그런 것 저는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현서가 요새 네. 현서 엄마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친정에서도 동물이 4 마리가 있었어요. 개, 강아지 3 마리, 그다음에 고양이 1 마리. 지금 음. 키우고 있고 동물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저 때문에 이제 못 키우고 있고 현서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제주도 외할머니 집에 갔다 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현서가 요새 또 많이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크리미 히어로라고 해서 고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되게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애완동물이 들어오면 서열이 저보다 높아질 것 같아서 제가 제일 관심 바뀔 것 같아서 그거는 네. 제가 차마 네 인정을 못 하겠어서 지금 반대. 반대하고는 있는데 네 아. 근데 뭐 때가 되면 네 애완동물을 하나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제가 좀 힘들더라도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저희 집에서도 모르겠어요. 현서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선순위가 좀 서열이 제일 낮죠. 네. 현서 엄마, 그다음에 현서, 그다음에 저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집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새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엔 거꾸로 인제 뭐 가부장적으로 아버지들이 무조건 다 1 순위가 돼 가지고 뭐 네. 아버지께서 먼저 해야 다 뭘 하고 이런 약간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고려 시대처럼 네 여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빠들이. 근데 그게 제가 인제 저의 외할머니께서 가끔 하시는 얘기인데 요새 아빠들은 되게 불쌍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할머니?" 이랬더니 조선 시대부터 남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여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요새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왜 조상님들이 한 벌은 저희가 맞죠. 근데 제가 그런가요?" 이러면서 요새는 아빠들이 안 하면은 진짜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하셔 가지고 좀 네 좀 공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우리가 이전에 남자들이 너무 막 해 가지고 저희는 잘해야죠. 네 아무튼. 네. 여기 아까 뭐 여러 그 밑에 보면은 여기 말씀하세요.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그 아래아래 있는 댓글이 좀 약간 좀 더 좋아서 "엄마 아빠 2명 모두가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느낌 받는다면 힘들거든요." 요거 있죠? 꿈꾸는 선 어? 예. 어딨지? 어떤 거요? 그 아래아래 있는 댓글인 것 같은데 제가 못 눌러 아까 갖고 아래아래 네. 거. 이거 네. 아이디가 아래아래인 줄 알고. 예. 네. 꿈꾸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희 와이프도 교사예요. 그래서 네. 저희는 둘 다 좀 약간 가르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주 다행인 거는 둘 중에 한 명이 좀 이제 혼내거나 인제 아이를 가르칠 때 한 명은 그래도 가만히 있거든요 진짜. 저희 음. 철칙이 한 명이 하면은 둘 다 그러지 말고 한 명은 가만히 있자. 네. 그래서 서로 인제 그렇게 철칙을 정하고 지내고 있는데 요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기댈 곳이 있으니까. 네.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기준이 다르면 음. 양육자들이 그러니까 엄마는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뭔가를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가 된다고 해 버리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고 그 기준이 안 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네네. 것들은 뭐 굿캅 배드캅 역할을 하더라도 그런 기준에 있어서는 네. 엄마 아빠가 다 같아야지 된다고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네. 엔간한 거는 제가 거의 관여를 안 하고 현서 엄마가 다 결정을 하고 현서 이제 뭔가 훈육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 저는 아래아래 진짜로 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현서 엄마가 어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네. 저는 요거 사실 댓글 좀 너무 멋있었는데 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건가요 혹시? 아빠랑 하루 이상 1 시간 이상은 놀아 주고 보낼 줄 알고 집안일도 이렇게 좀 같이 하고 잘 때 책 하나 읽어 주고 요거 하면 성공하는 거 맞겠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도 요거는 제가 조금 그래도 좀 나름 노력 열심히 해서 좀 지키려고 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갑자기 요 정도 기준이라면은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도 이것도 네. 네, 7살, 현서 7살 이후로는 요렇게 했고요. 그전에는 사실 어. 저도 너무 그 회사 일이 바빠서 이제 못 했었고, 현서 7살 때부터는 음. 진짜 들어오면 같이 놀아 주고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음. 현서랑만 이제 가족이랑만 시간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렇게만 했는데도 현서가 아빠를 너무너무너무 아. 좋아하게 아. 되더라고요. 진짜 놀아 주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놀아 줄 때도 현서가 지금도 이제 계속 "아빠 놀아 줘 하는데, 같이 놀아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빠 나한테 안 놀아 줬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막 보고 있으면,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 아. 하니까 아. 계속 아.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연락 오면 카톡으로 답변하고 이러다 보면, 그거를 현서는 안 놀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옆에 아. 있었지만. 그래서 되게 섭섭해해서 저도 아. 최대한 이제 안 하려고, 있을 때는 현서한테만 관심 가져 주고 현서랑만 같이 있어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특히 네. 야근 많이 하시는 아빠나 주말까지 출근하는 아빠라면은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근하고 오면 애들 이미 자고 있고, 주말도 출근하면 또 애들하고 못 놀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황에 맞게 너무 이거를 막 무조건 하루에 1 시간 이런 거보다는 네, 상황에 맞게 그 짧은 뭐 10 분이라도 20 분이라도 진짜 아이 눈 마주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걸로도 아이들은 좀 좋아하지 않을까? 네, 음.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 아이도 제가 가끔 이제 인스타를 보고 있거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그 아이는 안 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진짜. 저희 맞아요, 유정이 맞아요. 첫째도. 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온전히 자기에게 모든 관심을 네. 주는 게 관심을 가져줘야죠. 놀아주는구나. 네. 이거를 느껴서 네, 그래서 노력하죠. 잘 안 되지만 그거 진짜 노력하죠.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럼요, 그럼요. 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 줘도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건지, 진짜로 자기 말을 듣고 이해를 해서 진심을 네. 다해서 대답을 하는 건지 아이들이 진짜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빠 그리고 역할은 네. 선생님은 지금 사모님하고 같이 아이들 네. 교육 로드맵이나 이런 거를 다 같이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아직 정해 놓은 건 없어요. 저희는 없고 네. 네, 그냥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있고 그냥 아이가 저희도 좋아하는 거 네. 네? 저희도 그래요. 저희 로드맵이 없어요. 네네네네. 로드맵이 솔직히 없고 말씀드리면 그냥 없어요. 네. 네, 현재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네. 최근에는 이제 현서 하브루타 책 읽기 많이 하려고, 독서 많이 음. 하려고 하고 음. 있고, 네. 그냥 현서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빨리 찾아서 음. 그거를 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하면서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히 지금 약간 던지신 이 얘기가 이따가 우리가 하는 얘기랑 관련이 있어 가지고 특히 저희 집은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 로드맵을 그리기에는 아직 먼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숫자 세고 있고 인제 뭐 한글 좀 따라하려고 하고 있고 영어 쪼끔 따라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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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들이 굉장히 그리고 또 네. 이성님께서 "아빠들도 가장으로 가정을 짊어지는 어깨가 무거울 것 같네요. 안쓰러울 때가 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은 이거잖아요. 인간이 가장 매슬로우의 그 욕구 이론에도 음. 나오지만, 네. 자기 인정을 받는 게 가장 높은 단계잖아요. 물론 그보다는 더 이제 높은 단계 하나 있긴 네네네. 하지만, 인정인데 부부 간에 서로 인정해 주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게 참 잘 안 돼요. 아 그쵸? 네. 네, 그쵸. 네, 서로가 자기가 제일 힘드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음.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람인 거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네. 자기가 느끼니까 그니까 이해해 주길 바라고, 네가 먼저 그쵸. 이해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게 그쵸, 너무 그쵸.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또 저희도 되게 이제, 저도 결혼 생활을 2007 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음. 몇 년이 되는 거죠? 14년? 14년 되는 건데, 네네네. 저희도 이제 한 10년 넘으면서야 이제 그게 쪼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맞아요. 둥글둥글한 성격이고, 현서 엄마도 굉장히 둥글둥글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걸 보면 참 '결혼 생활이라는 게 너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음. 역시 이런 주제를 하니까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댓글들이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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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아이들 이렇게 하죠. 네. 네네. 네. 이거 또 하다 보면 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벌써 11시 반 네. 맞아요, 맞아요. 때문에 좀 그냥 한 다음 번씩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아무튼 아빠의 역할은 결국은 이 세 번째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책에서도 이제 네. 사실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진짜 네. 아이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입시가 어떤 의미인지, 뭐 그거를 뛰어넘는 더 큰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교육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쪼끔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음. 네. 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같아요. 이게 딴 거보다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저희 집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걸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저는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 근데 그게 좀 많은 걸 포함하긴 하는데 자기 주도성이라는 걸 좀 길러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이가 공부를 뭐 잘하면 좋겠지만 스스로 뭔가 어쨌든 사회에 나가서 저희 부모라는 어떤 품을 벗어나 가지고 알아서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사람과 잘 어울리고 그렇게 주도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이유면서도 끝까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제가 부모로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저희 아이한테는. 네. 그게 저는 약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닐까. 그래야 아이가 제가 만약에 진짜 무슨 일이 생겨도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저는 그걸 좀 길러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떠세요? 현사빠님은 또? 저는 이미 저희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신 분 아니면 책을 아, 그쵸, 읽으신 그쵸. 분은 계시겠지만 네. 저희는 이제 영어가 3 순위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자존감. 아. 이게 그다음에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3 순위인데 음.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뭐 말씀을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얘기보다 네네네. 아까 네. 이 책을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집에서 이제 TV는 안 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서 하도 이제 예전에 싱 어게인에서 나왔던 뭐 그 음음음. 누구 없어? 63 호가 가수는 누구 없어? 그다음에 30호 가수 뭐 이승윤이 불렀던 치티치티 뱅뱅이라든지 내 마음의 주전을 깔고 막 이런 거 나와서 음. 봤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고 이승윤 같은 경우는 너무 천재적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의 이 이승윤이 이승국이라는 유튜버가 또 있어요. 엄마들도 음.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친구도 제가 유튜브를 영화 비평하는 유튜버인데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 웬만한 비평가들보다 훨씬 그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너무너무 잘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 둘이 형제다.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놀랐는데 어. 이분의 아버지가 이제 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다. 그리고 책도 있었다라고 해서 그 책도 읽어보고 최근에 제가 그분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해서 쪼끔 많이 찾아봤거든요. 음. 그랬는데 이제 어 거기서도 그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가 한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하고 발음. 네. 그래서 음. 싱어게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승윤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경연이 아니라 공연이다. 나는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 다 같이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는 그 635하고 대결할 때도 심사위원들을 패배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음. 자기네가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음. 해서 심사위원들의 우열을 가리지 못할 만큼 해야 되고 이 무대 자체를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결국은 자기 주도성이기도 하고 자존감이기도 한데 아이들의 있는 개성 그대로를 존중해 주셨대요, 키우실 때. 그러니까 뭐 이제 혹시 기독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 자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깐 되게 바르게 자라도록 예 쪼끔 억압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의 음. 자식이라는 걸 니들이 잊지 말고 행실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니들이 개성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목사님 자식처럼 살아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싱어게인에도 보면 굉장히 색깔이 카멜레온 같거든요. 이승윤이라는 사람 자체가.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분명히 아이들의 기질이란 게 있고 성향이란 게 있고 관심이라는 게 있고 이 아이 자체가 온전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인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세상의 틀에 맞추고 뭔가 우리가 정해진 틀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존감을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학습 성향이라든지 학습 속도라든지 어떤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도성도 없어지는 거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네. 주도성도 그런 걸로 이제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 주도성이 생긴 아이는 제가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릿, 그러니까 자기 회복성,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실패해도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거 뭐 메타인지라고 네. 하기도 하고 자기 있는 내 장단점이 뭔지를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잘하는 건 못하는 거를 인정하고 나 스스로 자체를 남하고 굳이 비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을 때도 그냥 쉽게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도 이제 극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주도성이고 자존감이고 자기가 뭔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줄 알고 부모가 간섭을 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부모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실패를 많이 하겠죠.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겠지만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자기 주도성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심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다 보면 결국은 지금 그 이승윤이나 이승국 같이 굉장히 훌륭한 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네. 지금 들으면서 느낀 점이 사실 제가 진짜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그런 약간 이상향? 저는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걔네에 맞게 저는 좀 키우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부모님은 약간 기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약간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서 키우려고 하신 게 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이제 무너진 거였는데 저는 그게 있다 보니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안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로서 이제 좀 약간 좀 좋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걸 공유하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 옛날 가수긴 한데 이소은이라고 해서 가수가 있어요. 서방님이라는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근데 그 이소은이라는 이제 그 가수고 지금은 미국에서 변호사 하고 있는데 또 그 언니는 또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언니는 잘 몰라요. 우리가 오히려 왜냐면 외국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아빠가 이제 이규천이라고 하는 작가님이신데 저는 아예 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런 책인데 나는 천천히 아빠가 되었다라는 책인데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메타인지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대로. 왜냐면 아이가 실패를 해도 그 아빠는 이 작가님은 뭐 못하다고 뭐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됐구나. 근데 다음엔 한 번 더 해보자.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기다림의 미학. 네, 약간 방관이라는 표현을 해요. 방관이라는 표현. 근데 그 방관이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거. 그 아이의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심지어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글까지 썼는데 이제 책에 안 넣었어요. 왜냐면 이제 공부 수험생 포인트 잡다 보니까 너무 약간 불어대져 가지고 이제 좀 넘겼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살짝 저희 그 브런치에 올려놓은 글이 있어서 링크는 한번 공유해 볼게요. 이렇게. 네. 여기 제가 담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로 하기 너무 기니까 요지는 뭐였냐면 제가 잠깐 그 쓴 글 중에 좀 하나를 약간 인용해 드리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장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장은 여러 종류의 에너지가 충돌해서 일으키는 변화다. 근데 화살이라는 게 관역에 명중시키기 위해서 쏘지만 그 결과는 날아갈 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명사수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까지 감안해서 화살을 쏘지만 근데 우리는 명사수가 아니니까 부모는 바람에 따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일을 숱하게 경험하게 된다. 물론 아이도 그렇고. 결론이 뭐냐면은 방목이고 기다림의 미학이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이의 본성과 독특함을 그대로 최대한 보장해주고 유지해주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것이 진짜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와닿아가지고 이걸 인용했어요. 사실은 책에 쓰려고. 근데 아까 그 브런치 주소에 있는 거 이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아이를 기다릴 수 있는 거. 아이가 성장이 안 된다고 막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그 자세. 결국은 그게 아이가 스스로 해냈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이 생기고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러면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거랑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또 저의 어떤 그런 이상향이 다 지금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한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같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쵸. 쉽지 않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책
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사실 책에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다는 책 내용은 사실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게 신앙서랑 비슷해서 네, 그냥 기독교 이신 분들은 읽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신 분들은 쪼끔 네, 원래 알려진 거랑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지금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제가 다른 유튜버가 정리한 내용을 이제 보고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로 네. 아이만의 속도로 우리가 아이가 있는 그 모습 자체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자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을 시키려는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거 내가 받지 못했던 대접이라나 이런 대우를 자식한테는 인제 해 주고 싶은 건데 그게 쪼끔 욕심이 좀 지나치면 엄마 아빠가 로드맵을 진짜 다 짜서 애가 뭐가 될지까지 정해 놓고 그 로드맵대로 아이를 이제 이렇게 굴리는 막말로 하면 좀 굴리는 이런 상황들이 쪼금 되지 않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생각해 놓은 어떤 그 기준에 못 미쳤을 때 이제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굉장히 상처가 되는 어떤 표정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행동들을 하면서 아이의 자존감을 이제 쪼끔 깎아 먹고 이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저도 뭐 이제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반성하고 잘 때마다 형제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왜냐면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네 완벽할 수가 없죠. 네 완벽할 수가 없고 고렇게 하나씩 해 가면서 부모도 이제 그런 성장을 해 가는 것 같고 아이들도 성장을 해 가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심지어 인제 점심 먹고 나서 둘째 잠들 때 잤거든요, 그냥 자고. 근데 막 부스럭 소리가 나 가지고 보니까 이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지금 제가 피곤해하니까 데리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신은 깨어나 가지고 인제 저도 인제 빨리 옷 챙겨 입고 따라 나갔는데 아이들한테 계속 이렇게 막 제가 좀 약간 피곤하니까 뭐라고 많이 하고 막 또 안 좋은 행동하면서 혼내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같이 나가서 놀면 또 애들이 또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걸 좀 지금 하는 얘기들이 뭔가 결국은 기다림의 미학이 딴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주어진 네 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아이랑 할 수 있는 걸 같이 하고 아이가 성장하는 거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자꾸 뭔가를 하라고 시키는 게 그쵸. 아니라 네 기다려 네. 주는 게 같이 놀아주는 게 같이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다음 그 네. 위에 고구마 님이 말씀하신 그 책 제목이 나는 천천히 아빠가 되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이규천 작가님의 책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분의 어떤 삶,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예 빌려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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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네. 다음 마지막 주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준비할 때는 사실은 쪼끔 얘기를 할 게 되게 그러니까 많은 주제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뭔가 뭐 하나를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네요. 네. 네. 다음부터 할 때는 주제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주제를 줄여야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주제는 다 짚고 넘어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아이 미래 인재로 키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쪼끔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선생님께서 아까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에 네네네. 맞아요. 이 책 대한 저 읽고 내용이 있는 있어서 딱 그걸 좀 소개해 주고 네. 싶다고 하셨죠? 네. 네네.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뭐 따스 쌤하고도 하실 때 야한 보다 보니까 요새 유행하는 게 미래 교육에서 이제 6C라고 해서 6가지 C의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미래에 어떤 아이가 인재가 되고 잘 살아가고 성공할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현 작가님 더 이제 미래 교육 관심 많으시고 또 전문가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미래에는 분명히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 6C에서 두 가지, 맨 첫 번째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컬래보레이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아이가 얼마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협업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이가 집에서 엄마 아빠랑 집에서 형제들이랑 얼마나 잘 협업을 잘 할 수 있고 잘 소통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주도성도 결국은 아이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요소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아이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는가
그게 결국 저는 인제 네 그 6C에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네 콜라보레이션 이 두 가지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저희가 더 열심히 놀아 주고 아이랑 소통하고 집에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거기다가 쪼끔 첨언을 드리면 네네네네. 왜 콜라보레이션이 더 중요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네. 쪼끔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했고 회사에서도 이제 요런 거 관련된 일들을 좀 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쪼끔 드리면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 이제 굉장히 더 빠르게 변하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 인류가 그 문명이 발전한 게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게 채 500 년이 안 돼요. 네, 채 500 년이 안 되는데 중세 시대까지는 그러니까 중세 시대라고 하면 한 16 세기 정도까지죠. 1500 년대 이때까지는 거의 문명의 발전이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세 시대였잖아요. 뭐 암흑기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문명의 발전이 시작됐냐 하면 책이란 게 생기기 그러니까 인쇄기가 발명되면서부터예요. 인류의 네네. 지식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인류의 지식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고 깊어졌죠. 네. 네네. 깊어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약간은. 박사 논문들을 보면 예를 들면 파리에 대한 이제 그 연구하는 학문이 생겼는데 이게 계속 깊어지다 보니까 파리 다리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고 파리 날개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파리 더듬이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인류의 지식들은 깊어졌는데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파리 전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 인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이유가 그 지금 전문성이 너무너무 깊어지고 있고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지식적으로도 많은 걸 쪼끔씩 알아야 되지만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결국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뭔가 제조업 기반의 일 때는 정해진 룰이 있었어요. 네. 이런 공정에서 이렇게 해서 그 생산성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재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낼 수 있고 불량품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의 공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 기술들을 다 배워야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회사를 이렇게 꾸려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제일 필요한 거는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학교 교육부터가 굉장히 경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북유럽 이런 데만 해도 프로젝트 수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물론 많이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도 내가 우리 팀하고 프로젝트를 잘해서 이 팀이 성과를 내야지 내가 점수가 잘 나오고 좋게 평가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도와줘야 되고 뭐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문제를 어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우리 대학교 때도 족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작년에 선배들이 봤던 시험 문제를 안다고 해도 이걸 혼자만 보는 경우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협업하고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고 저도 회사에 있어 봤지만 경쟁을 상대 업체랑 경쟁 업체랑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같은 부서끼리에서 경쟁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점점점 바뀌어 나갈 거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의사소통, 네, 협업 능력, 그다음에 공감 능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생님은 말씀 안 하셨고 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교육 쪽에서 얘기되고 있는 걸 보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게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소셜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모셔널이라고 하면 감정이잖아요. 공감하는 능력. 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라든지 전 세계 이제 교육기관, 전 세계 이제 비영리 단체들, 교육기관들 이런 데서 얘기하는 이 가장 중요한 미래 역량이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AI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반복적인 일들은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잘하고요. 계산 능력도 훨씬 잘해서 심지어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판례를 찾는 것들도 AI가 더 빠르다고 하고 지금도 저도 오늘도 이제 제 뭐죠? 그 그 펀드를 매니징하는 그거를 AI 로봇이 해 주는 대로 추천해 준 대로 했어요. 그게 오히려 어.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더 높대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I라든지 이런 자동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미래에서 있는 경쟁력은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인간다움. 그러니까 기계들이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는 낼 수 있지만 이 결과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거나 최종 결정을 하는 거는 사람이 결국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는 데이터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숫자로만 될 수 없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 관계들이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은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이런 협업 능력, 소통 능력, 이런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 이런 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앞으로 하실 때도 우리나라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점점 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여서 다른 사람하고는 소통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일하기 힘들어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이런 사람보다 뭔가 자기 생각도 있지만 그거를 남들하고 적절히 토론하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고 일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뭐 필요할 때는 남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그 설득이란 게 사실은 논리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람이 설득이 논리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저는 인간은 너무너무나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 외교할 때도 저는 그렇게 느꼈고 절대 논리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자기 과거의 경험에 따른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가 이런 공감 능력, 협업 능력, 소통 능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중요한 능력이 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말씀하면서 들은 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도 최근에 책을 읽은 내용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만 봐도 이미 선진국들의 어떤 변화 사항을 볼 수 있잖아요. 그 핀란드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스웨덴하고 붙어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두 국가인데 둘의 그 교육 체계가 다르대요. 핀란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렇게 아이들이 소통하고 토론하고 협업하고 요런 쪽으로 나가고 스웨덴은 미국 걸 좀 따라해 가지고 인제 약간 좀 경쟁하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근데 둘이 지금 현재 이제 지수 같은 거 봤을 때는 핀란드는 거의 교육 1위 국가 이렇게 올라갔고 그쵸. 스웨덴은 그렇게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래에도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그 식민지 교육의 잔재거든요, 학교라는 그쵸. 게. 미국식, 일본식이죠, 네. 결국. 네. 우리는 미국식. 왜냐면은 네 맞아요. 우리의 어쨌든 노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경쟁해서 키워내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근데 이게 인제 사실은 진짜 잘 살고 귀족들이고 정말 좀 이렇게 잘 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문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인문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하브르타 독서 음. 그런 식으로 뭔가 방향이 되는 게 진짜 인제 지식인들, 유대인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약간 막말을 잠깐 해 보면은 하찮은 식민지 교육에 목매고 있는 거고 물론 식민지는 아니지만 그 잔재 네. 입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간 시스템에 목매고 있는 거고 너무 그렇게 경쟁에만 목매고 있는 거고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저는 약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회를 그 분위기를 안 갔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진짜 미래 인재 정말 선진 국가 그다음에 정말 그런 귀족 문화의 귀족 교육은 그런 게 아니다. 책 읽고 인문 독서하고 고전 독서해서 아이가 아까 6시 중에 하나가 뭐 크리티컬 싱킹이랑 그다음에 컨텐츠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자기가 그거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학교 교육의 학교 시스템에 어떤 입시 제도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실패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제 그 밖의 길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 만족하고 살고 있으니 좀 그걸 어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미래에 이제 얘기했지만 결국은 현재 지금 우리 봤을 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독서를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독서하고 의견 말하고 이 방법들이 전부 다 미래 인재로 가는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뭔가 거기에 협업이 있고 소통이 있는 거잖아요. 지식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지식은 기본을. 네. 그래서 이거 좀 첨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네. 네. 지금 박옥부님께서 오늘 아들과 로봇 카페 다녀왔는데 바리스타 로봇과 서빙 로봇이 있더라고요. 아들과 바뀔 미래 사회를 경험하고 왔네요. 네, 이거 되게 이게 진짜로 지금 그 여기 보시면 달콤 커피 로봇 카페라고 유튜브에서 한번 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실제로 카페를 무인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원이 없어요. 이거를 엄마들이 내가 좀 자본이 있어서 투자를 어디다 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커피숍을 차리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커피가 내가 좋아서 바리스타를 직접 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수익률만 따졌을 때 투자로 따졌을 때 그 여기는 딱 2평인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앱으로 다 해줘요. 네, 로봇이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만 하면은 그냥 돈이 그냥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도 안 하고 24시간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저기 가서 커피 맛보신 분들이 커피 맛은 없더라라고 하지만 커피 맛은 이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복되는 일들은 우리가 일자리가 앞으로 없어질 거가 이제 거의 자명한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정말 어떤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조금 좋은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2013년도에 영국에 이제 그 교육공학을 공부하러 혼자 갔다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지금 현서를 키우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방향대로 좀 가고 있긴 해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가고 있긴 하고, 아직도 그 미래가 정말 저렇게 얼마나 빨리 변할지에 대한 건 확신은 없으나, 분명한 거는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그 속도가 한 15년에서 20년 전은 땡겨졌어요.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네. 예를 들면 카이스트에서도 한 15년 전부터 교육을,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 한 8년 정도 동안 몇 프로 안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나고 나서 싹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세상이 더 빨리 변할 거다라는 것들을 엄마들이 생각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교육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성공했던 방법대로만 아이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20년이 30년이 흐른 후에도 똑같을 건가? 그러니까 진짜 명문대학 가서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런 게 그때도 유일한 어떤 성공 방법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뭐 자기주도성, 자립심 키우고 이런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아이가 있는 그대로를 잘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서랑 이제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찾으면 아이들이 뭐 한 3, 4년 후에 또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할 수 있게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서 같이 이제 해주고 있죠. 네. 방금 아무튼, 네. 네. 방금 전 댓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방금 댓글. 네. 다 그런 마음이겠죠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 집단이 사실은 엘리트 집단이 많이 있어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좌절 없이. 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걸 더 이렇게 더 생각하실 수도 있고, 되게 아이러니하게 저는 대학을 실패하고 교사가 되었는데 좀 그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했는데, 막상 지금은 특목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입시제도에 대해서 아이들을 대학을 잘 보내야 되니까
거기에 조언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좀 딜레마가 있는 게 저도 이제 독서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 학교 시스템이 그런 잔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물론 저는 마음은 이제 무조건 입시가 다는 아니라 생각했지만 그래서 독서를 하고부터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교사지만 교사들 중에서 만약에 독서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물론 느낌은 알지만 이게 정말 진짜 이 교육이 정말 맞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자기가 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다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 교육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학교 선생님은 직업 또는 진로에 대해서 뭐 한 10가지 그 이상을 모르는 상태 혹은 100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진로를 지도한다. 그 말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실제 그러니까 제가 100개를 모르거든요. 솔직히 뭐 세보면 대충 나오겠지만 100개까지 모르고 그 이상도 모르잖아요. 근데 직업 숫자가 13,000개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숫자가.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를. 그쵸? 미국은 3만 개래요. 네. 제가 이런 지식 어디서 얻었냐? 다 독서를 통해 얻은 거거든요. 근데 그 책에 하는 얘기가 차라리 교과서 대신에 책을 1000권을 읽으면 더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독서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독서를 해서 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발맞춰가려면 지식을 많이 얻어야겠죠. 그런 식을 통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딴 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학교에 있으면서 저희가 다 모를 수 있어요.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분야라든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교과서가 다가 아니라 지금 현서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영어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은 영상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구글링만 해봐도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넓은 방향으로 네, 지식을 찾고 자기가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독서는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좀 약간 얘기 드리고 싶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튼 미래 교육 얘기했는데 결론은 독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독서가 거죠.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네. 네. 저는 개인화라고 생각해요. 미래 교육의 가장 그 명확한 방향 하나는 지금 제가 여기다 댓글로 남겨드렸는데 켄 로빈슨 지금 오타가 났네. 켄 로빈슨의 Changing Education Paradigm이라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의 공교육은 18세기 때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교육이고 그러니까 공교육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국가의 펀딩을 통해서 의무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일정 학년 동안.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계가 그거예요. 창의력을 죽이는 거고 패키지화가 되어 있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탠다드한 표준화된 어떤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요런 그 공교육이 한계는 지금 약간 학자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더 다양성이 많아지는 사회에는 이제 안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결국은 그거예요. 개인화 교육이 돼야 된다. 개인화 교육이 돼야 된다. 저도 엄마들한테 이제 엄마표 영어를 왜 해야 되느냐, 부모표 학습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걸로 딱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아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아이 성향과 관심사와 속성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공교육에서는 절대 못 해주고 사교육에서도 못 해줘요. 보통 반에서 10명에서 15명, 공교육에서는 막 30명까지 가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들한테 맞춰서 못 해주고 설령 어떤 아이가 조금 뒤처지거나 이뻐서 해준다고 해도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른 엄마들은 누군가는 그걸 컴플레인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개인에 맞춰서 뭔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밖에 못 해주는 거죠. 속도 조절도 마찬가지고 과목 선택이라든지 진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이 아니면 절대 개인화를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뭔가 수학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사회 가치 문제 풀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학교 수업은 제대로 진도는 따라가고 있는지 적성에 맞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 삶은 뭘까? 맞는 직업은 뭘까? 이런 거를 아이랑 같이 계속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개인화 교육이 되는 거고 예전에는 선생님의 역할이란 게 렉처러였거든요. 그냥 강의를 자기 지식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미래교육에서 말하는 선생님의 역할은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조력자, 안내자 이런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 잘 아시고 엄마들이라고만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데 엄마 아빠들이 그걸 아시고 우리 아이하고 같이 어떻게 얘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 가이드를 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처음에 제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걸 약간 연장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들의 부모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가 솔직히 이제 이게 뭔가 사람도 많고 다 케어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좀 아쉬움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속에서 아이가 어쨌든 잘 사회화도 되고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또 선생님과 관계 속에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의미를 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공부가 다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 모든 게 다 조화로워야, 아까 그 이규천 작가님이 쓰신 말처럼 화살을 쏠 때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많다. 여러 가지 많다 요소가. 모든 걸 다 영향을 받는다. 그게 다 가정의 부모도 될 수도 있고, 가정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학교의 교사, 학교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학교에서 제가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역할을. 아이들을 저처럼 안 만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명에 다 온전히 힘을 쏟아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 명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거고, 어쩔 수 없이. 네, 왜냐면 어떻게 해보자. 세상에 알려보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한 75명 보고 계신데, 이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저의 마음을 같이 알고 집에서 같이 노력을 해준다면은 분명 이건 뭔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그 와중에도 우리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믿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노력하시니까 네, 믿고, 집에서도 당연히 본인이 하시니까 저희도 믿고, 같이 아까 말한 우리 다 같이 미래 인재가 되려면, 콜라보레이션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과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네. 소통도 많이 하고. 네. 네. 오늘 얘기를 그러게요. 시간이 많이 갔죠. 12시가 넘어가지고, 네. 네네. 할 얘기들은 참 많은데, 오늘은 네. 시간이, 네, 네, 그러네요. 네. 좀 저는 아쉽지만, 네. 한 오늘은 이 2시간도 정도에,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혹시 하신다면은. 네. 네, 네. 되게 할 얘기 그러니까 되게 많네요. 네. 얘기도 그런데, 이제 듣는 분들도 힘드실 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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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신영환 작가님이죠? 이제 작가님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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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자 사인본 이 책을 10분한테 저희가 증정본을 드릴 수 있다고 하세요. 신영환 작가님께서. 그래서 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가지고 있는 이제 가지고 계신 SNS에다가 후기를 오늘 이제 지금 저희 방송을 그냥 스크린샷 정도 하셔서 후기를 등록을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사진 찍을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잘 다셔야지 이제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신영환 현선회 요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되고, 저희가 신영환 작가님께서 후기를 다 읽어보시고 10분한테 네, 추첨을 통해서 10분한테 이제 드릴 거니까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짧게라도 후기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짧으면은 또 이게 뽑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라서 좀 음, 애매하더라고요. 좀 정성 들여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에 쓰신 경우는 DM을 꼭 저한테 그 링크를 알려주세요. 왜냐면 블로그는 검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링크를 주시면은 제가 DM 네. 보고서 찾아가서, 그다음에 인스타는 요 해시태그도 좋고, 혹은 뭐 제 책 제목이나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은 또 제가 다 찾아보거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좀 댓글도 다 들으려고 하려고. 네, 잘 읽어보고 할 테니까 정성스럽게 잊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커져가지고. 네, 네. 사진 정성스럽게. 찍으려고. 네, 네, 잠깐 손을 잠깐 정성스럽게. 치세요 네, 손을 잠깐 치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트 네, 이렇게. 네. 네, 지금 잠깐 스크린샷 하시고, 찍어두셨네요. 네. 스크린샷 네, 하시고 요거 가지고 네.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네, 아무튼 요걸로 이제 그렇군요. 해시태그 네. 달아서 후기 좀 남겨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냥 라방에 대해서 네. 어떠셨다는 거를 후기로 남겨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거 혹시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끝낼까요? 네. 선생님들 저기 네. 어머니들 네, 저기 시청자분들 질문 있으면 한두 개 정도만, 선생님이 지금 작가님이 너무 아쉬워하셔서 사실 맨날 2시간씩 하다가 1시간 반 하니까 저는 약간 느낌이 너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그래서 지금 1시간 45분 했어요. 네네네. 그니까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초반에 네. 입시 영어는 그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음. 영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어. 만약에 엄마표를 하셨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문법을 좀 빨리 하고 싶다. 왜냐면 입시는 결국 문법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적기를 저는 고학년이라고 봐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그렇다고 막 너무 막 갑자기 막 우리가 옛날에 하던 뭐 성문이나 맨투맨 이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좀 익숙해지게, 문법 용어에 익숙해지게. 어차피 중학교 과정 가도 용어를 다루진 않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교육에서도 실제. 용어를 다루진 않아요. 그냥 구문만 가르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그 용어에 좀 익숙해질 수 있게 그게 뭐가 됐든, 네. 아까 저는 홍콩 쌤 거 추천하긴 했는데 좋아서, 진짜 좋아서, 네. 추천했는데, 그런 뭔가 가벼운 거, 너무 어렵지 않은 걸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도 이제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은 더 없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아까 다 하긴 했는데, 저희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들은 솔직히 잘 못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랑 같은 마음일 테니까. 그래서 너무 결국은 집에서 부모가, 아빠, 엄마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보고 따라 배우는 거니까, 저희 서로, 진짜 오늘도 육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도 우리 부모 교육 잘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 믿고, 앞으로도 같이 힘내서, 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다 같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 많이 할 거고요. 저는 미래 인재가 되고 싶어요. 네,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인스타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네,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고, 브런치에 가시면은 책에 없는, 네, 책에 없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로도 제가 좀 약간 여러 가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저 유튜브도 좀 같이 와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스타는 제 아이디가 안 보이네요. 이제 제 위에 얼굴에. 오. 왜 안 보이지? 우리 아이디가요? 아이디어? 네. 잠깐만요. 요거 해서 그럴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제 인스타 아이디는 이거고, 유튜브는, 네, 영어 멘토링 TV라고 지금 여기 명칭이 보일 텐데, 네, 접니다. 네. 여기도 한번 와주셔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보고,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고생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저기 박옥부님 유튜브 추천해 주실 거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다 댓글로 지금 제 비법 노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걸어 드렸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네, 비법 노트를 이메일만 입력하시면 비법 노트가 갈 거예요. 거기 한 30개 정도 유튜브 추천 채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잠깐 나가지 말고 잠깐 계셔 주세요. 네네네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